안녕하세요. 저는 65살 나이에 현재 거처를 제주도로 옮겨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제야 숨을 돌릴 정도의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겼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잊어버리기 위해 제주도로 이사 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고 이 지역의 주민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적응해 나가고 있네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겉으론 웃음을 잃지 않고 억지로라도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해야만 할 정도로 머릿속 깊이 자리를 잡아버린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날의 감정들이 무뎌지고 결국 상처는 남아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꺼내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것보다 반대로 끄집어내서 소멸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여러분들께 제가 겪은 사연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해답을 찾아보려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청취자분들께서 부디 저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앞으로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내리쬐고 있던 5월의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며느리감을 집으로 데려오면서부터 제 사연이 시작됩니다. 그때 마주하게 된 첫인상은 그날의 날씨가 도와줘서 그런지 상당히 청순해 보였고 때묻지 않아 보이는 순수한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몇 번이나 인사드리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오늘은 저희 즐거운 날이잖아요. 저 이래봬도 긴장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섭게 대하진 않으실 거죠? 그동안 귀에 딱지가 눌러붙을 때까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미 사진도 몇 번 봐서 그런지 크게 어색하지는 않네요. 어머님, 말 편히 하세요. 그래야 저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죠. 거리 두는 건 어색해져서 싫단 말이에요. 엄마, 준비 다 됐죠? 괜찮은 곳 예약해 두었으니까 늦지 않게 출발해야 돼요. 일단 가서 마저 대화 나누자고요. 간단한 첫인사를 끝내고 아들은 저 혼자 고생하는 게 싫다며 따로 음식점을 알아본 뒤 예약을 해줘서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직접 음식을 차려주고 싶었지만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던 도중 사고가 나면서 한쪽 다리에 장애가 오고 난 이후 오랜 기간 서 있는 게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식당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이라도 곁에 있었으면 장 보는 것부터 음식 만드는 것까지 도와달라고 부탁하겠지만 사고 이후 더 이상 제 곁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지 전혀 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맙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 모든 것들이 좋아서 그랬는지 앞으로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원했고 그렇게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돈댁들도 두말할 필요 없이 인성이 바르신 분들이셨어요. 교양이 넘치셨고 흐트러짐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사돈어른의 풍채는
남들과 달라 보일 정도로 멋진 분이셨습니다. 사부인 또한 그런 남편과 그동안 함께 살아와서 그런지 배울 점들이 정말 많았고, 제 아들이 이런 집안과 결혼하게 됐다는 것에 항상 감사했었어요. 저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남겨진 회사를 아들이 이어받았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돈댁의 집안은 저희와 다르게 부유한 편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금전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사돈어른이 20년간 이끌어온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지만 앞으로 제 아들 잘 봐달라는 마음으로 숨통이 트일 정도로 도움을 드렸고 예상한 대로 아들 도원이를 항상 아껴주셨습니다. 그렇게 둘은 누가 봐도 천생연분인 듯 서로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꿀이 떨어질 정도로 사랑이 넘쳐났어요. 언제나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그동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비어진 자리를 채워주게 된 것 같아 한결 마음이 놓이게 되었네요. 그 뒤로 저에게도 여유가 많이 생겼죠. 자식이 잘 되면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더 이상은 없으니 취미생활이나 하며 남은 인생 즐기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바람이었는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는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설마 둘이서 싸우기라도 한 거니? 도대체 왜 그런 건데? 어휴, 말도 마요.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글쎄 아버님이 전화하셨는데 돈을 빌려달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왜 빌려달라고 하신 건지 여쭤보니까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전부 마이너스 되셔서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없다고 급하게 달라시는데 당연히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빌렸냐고 여쭤보니 5천만 원이나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분도 생각이 없는 건지 그 큰 돈을 그냥 턱하니 넘겨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필 어머니 집에 오던 도중 받은 전화라 지혜도 옆에서 다 들었는데 무턱대고 그냥 빌려주라잖아요. 그걸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장인이나 지혜나 그동안 못 봤던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해서 일단 나중에 다시 전화드린다고 하고 끊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잖아요. 어머니가 봤을 때 제가 잘못한 걸로 보이세요? 저도 나름 서운한 점들이 있었다고요. 일단 좋게 둘러대서 전화 끊을 수도 있는 건데 5천만 원 빌려달라는 말에 표정부터 굳어버리더니 딱딱한 말투로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딱 잘라 말해버리면 저는 어떻겠어요? 저야말로 실망했다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에 당황한 나머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는데 아들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려 확인해보니 사돈어른이 돈 문제 때문에 다시 연락을 시도한 것 같았습니다.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을지 말지 갈등하고 있길래 제가 아들의 핸드폰을 건네받아 사돈어른과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도원아, 5천만 원은 준비됐니? 오늘 내로 갚으라고 하도 그래서 서둘러 줘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지? 사돈어른, 접니다. 대충 들어보니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다가 전부 잃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 돈을 제 아들이 대신 갚아줘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1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1000만 원 단위를 갑자기 달라고 하면 난처해하지 않겠어요? 제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빌려달라고 한 거지. 금방 되돌려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돈이 좀 바꿔줘 보세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건네받았고 서둘러 입금시켜달라는 사돈 어른의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난감한 표정을 보이며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던 아들은 죄송하다며 갑자기 그런 큰 돈은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순간 집안의 공기는 차가워짐과 동시에 정적이 흘렀고 며느리는 점점 얼굴빛이 붉어지더니 제가 있는 앞에서 아들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른의 입장에서 침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일단 둘의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며느리의 입에서는 돈 많은 저희 집안이 꼴랑 5천만 원 때문에 가족 간에 금이 생기게끔 만들었다며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제가 먼저 말을 붙여보려 했지만 이미 돈을 빌려달라던 사돈 어른의 부탁을 거절한 아들의 결정에 실망을 하게 된 며느리는 저에게 죄송하다며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은 며느리를 뒤따라가지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큰 한숨을 내쉬면서 한두 번 받아주게 되면 나중엔 한두 끝도 없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며느리 뒤를 따라가지 않았네요. 하루아침에 둘 사이가 이렇게 됐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아 조심스럽게 결혼 생활에 문제점은 없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말도 마요. 저랑 결혼한 이유가 돈 때문인 것 같다니까요. 뭐만 하면 돈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데 그 금액도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젠 대놓고 카드 달라고 해선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 없이 긁고 다니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제가 어머니 스트레스 받을까봐 얘기 안 했었는데 장인어른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저번에 2천만 원 빌려가셨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으셨는지 몇 달 뒤에 2천만 원 갚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야금야금 몇백만 원씩 계속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순간 저희 집 재산 보고 결혼한 거 딱 알겠더라고요. 앞으로 돈 빌려주지 않을 거고 지혜도 생활비 외에는 주지 않으려고요. 이혼하자고 하면 차라리 끝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엄마한테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어?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풀어나가야지. 엄마가 조만간 사돈댁 좀 만나봐야겠다. 정말 네가 말한 그대로 돈 보고 접근한 거면 여기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렇게 아들과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들이 계속해서 며느리의 전화를 받지 않자 무시당한다고 생각한 건지 몇 시간 뒤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와 격해진 서로의 감정을 서둘러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제가 가서 며느리와 대화를 해보려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 뒤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어색한 웃음으로 저에게 인사를 건넨 사돈 어른과 눈이 마주쳤고 며느리는 저를 밀치다시피 몸을 부딪히면서 사돈 어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이 뒤늦게 저에게 인사를 건네며 사부인이 사돈 어른 옆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입을 열면서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을 뱉었고 한술 더 떠 사부인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대충 느낌이 오지? 자네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어쩌겠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거지. 서류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럼 이혼 서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네요.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먼저 장인 장모님께 말을 꺼낸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나 봐. 당연히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내가 봤을 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가족이 우선 아니야? 꼴랑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놨잖아.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나랑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주겠다고 했었잖아. 나는 그 말을 의심 하나 하지 않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제 와서 돌변한 건 당신이 먼저거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네. 고작 돈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다면 왜 그런 건지 생각은 해봤어? 장인어른, 양심도 없으세요? 저한테 계속 돈 빌려 가셔놓고 미안한 적 단 한 번도 없으셨던 거예요? 저한테 돈 맡겨놓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5천만 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푼돈인데 왜 당신 가족은 꼴랑 5천만 원이 없는 거야? 돈의 단위가 크든 적든 흥청망청 쓰는 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내린 결정이니 이제 그만들 하세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지금 하신 행동들 상당히 예의에 벗어나셨는데 어머니 봐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 거니까 오늘은 이만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네. 딱 한 번만 빌려주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줄 수 없겠나? 자네에겐 그 정도의 능력 충분하지 않은가? 잘 알겠지만 우리 집안에 아직 빚도 많이 남아있고 버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 돈까지 독촉당하면서 갚을 생각하니 앞이 막막해서 그런 거라네. 제발 부탁일세. 한 번만 도와주면 조용히 지내도록 함세. 내가 왜 주식을 했겠나? 우리 집안 좀 일으켜 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건데 자네도 집안의 가장이면 나를 이해해줘야지. 사돈어른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어떻게 한 번도 굽힐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계속 내세우시는 건가요? 듣자 하니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가족이면 서슴없이 빌려달라는 만큼 내어주어야 하는 겁니까? 차라리 잘 된 것 같네요. 도원아, 테이블에 놓여있는 이혼 서류에 당장 도장 찍고 내일 서류 접수하고 와라. 이 사람들 절대 고쳐질 것 같지 않을 사람들이다. 사돈댁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파 테이블까지 다리를 절며 급하게 다가가 서류 봉투 안에 있는 이혼 서류를 꺼낸 뒤 아들에게 내밀었고 도장을 찍으라며 재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한다는 자체가 저희 집안을 욕먹이는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이혼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아들의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해명하려 드는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려는 모습들을 그만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이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강하게 나오자 며느리가 당황했는지 아들에게 건네어진 이혼 서류를 급하게 뺐더니 찢어버렸고 자기들이 순간 너무 흥분해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이미 돈 때문에 한번 틀어진 경우라면 차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게 뻔해 보였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아들에게 이혼을 부추겼습니다. 본인도 분명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엄마로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걸 알기에 사돈댁을 일으켜 세워 밖으로 내쫓았네요. 며느리는 끝까지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아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면서 호흡 조절이 안 돼 급히 진정제를 먹었고 어느 정도 기분을 가라앉힌 뒤 아들과 다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미 본인도 확고하게 결정을 내린 상태라 다음날 이혼 접수할 거라며 제 걱정을 덜어주었어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아들은 며느리와 약속을 잡은 뒤 이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저는 다리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날따라 계속해서 심장 박동수가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 추가적인 검사를 받게 되면서 병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었고 재활치료까지 모두 끝낸 뒤 병원을 나서려는데 그 순간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들것에 실려오고 있었고 딱 봐도 출혈이 너무 심한 상태였어요.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게 돼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해 사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핸드폰을 쥐었는데 진정이 되지 않아 전화를 거는 것조차 힘이 들면서 결국 핸드폰을 떨어뜨릴 정도로 숨이 차올랐습니다. 시야가 희미해질 정도로 순간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길래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사부인이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들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네요.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급하게 수술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사부인을 뒤따랐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부인에게 천천히 다가가 어떻게 된 거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제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쪽 아들 돈이 어딨어? 당장 내 앞으로 데려오지 못해?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줄 알아? 당신 아들이 내 딸 데리고 이혼하겠다며 법원으로 가던 도중 서로 차 안에서 다퉜는지 카드레일을 박아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고. 우리가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 차 안에서 정신을 잃어버린 내 딸을 놔두고 뒤도 안 돌아보면서 도망쳐 버렸어. 내 남편이 당신 아들 뒤쫓았고 경찰에도 신고한 상태야.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어도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지혜가 다쳤는데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도망을 칠 수가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사부인의 말에 할 말을 잃어버렸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핸드폰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한참 뒤 며느리는 수술실에서 나왔는데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지 수술 경과를 지켜보며 한동안 입원을 해야만 했어요. 한참 뒤 깨어난 며느리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대화조차 하기 싫었는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질 때쯤 사돈어른이 병실에 들어왔고 며느리의 몸 상태를 살피며 눈물을 흘렸네요. 한순간에 죄인이 되어버린 느낌이 들면서 왜 제 아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크게 다가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돈 어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들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듣게 된 말은 이미 잠적한 상태라며 연락이 되는 대로 자기에게 알려달라면서 이만 병실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떨군 채 병실을 나왔는데 아들에게 연락이 안 되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대신 운영했던 회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대충 상황을 설명한 뒤 한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조치를 취한 다음 한참 동안 병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재차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들과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음성 메시지도 남기고 문자도 몇 통이나 넣어놓고 병실 안을 살핀 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아들이 집으로 오길 바랬지만 그날 하루가 지나도록 행방을 알 수는 없었네요. 경찰도 아들을 찾고 있는지 저에게 얻을 수 있는 단서라도 나올까봐 저희 집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 다리가 너무 쑤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 급하게 인터폰을 확인했네요. 내 딸 저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태평하게 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돈 많잖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놈을 찾아내야 할 거 아니야? 내 딸이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는데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무조건 이혼하겠다며 소리치고 화를 냈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서로 다투다가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내 딸을 구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놈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는 거냐고요? 감히 내 딸을 놔두고 도망을 쳐?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놈은 콩밥도 아까워. 합의도 절대 없으니까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분명 도원이도 그 순간 벌어진 상황이 두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뭐든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도원이 돌아오면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도원이 인생 이대로 끝내게 할 순 없다고요.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어쩜 엄마가 돼선 자식의 이혼을 강요해? 나는 그냥 서류만 내밀며 신용만 했던 거지. 거기에 불을 붙이면 어쩌자는 거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거 몰라요? 앞으로 도원이 인생 우리에게 달렸으니 처신 똑바로 하세요. 일단 내 딸에게 들어갈 치료비 전부 하고 정신적인 고통과 좌우에 있을 후유 장애까지 전부 배상해줘야 할 거예요.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병실로 오세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돈이 찾기 전까지 행동 똑바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사부인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게 우선이었고 어딘가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도원이의 앞날을 위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루빨리 나타나야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는데 아들의 핸드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쑤시는 다리를 쩔뚝거리며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붙이고 있었고 사돈댁은 보이지 않아 며느리 옆에 앉아 있었네요.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자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는지 며느리가 눈을 떴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곤 낮게 깔린 목소리로 2번 다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며 소리 지르기 전에 나가달라고 몸을 반대로 돌렸습니다.
소란을 일으키는 건 저도 원치 않아 조용히 병실에서 나왔고 문 앞에 앉아 있으니 몇 시간 뒤 사부인이 저를 보며 걸어왔네요. 그리고 저에게 건넨 한 장의 서류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는데 결국 끝은 자신들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이 적혀 있었고 그렇게 사돈댁이 원하는 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게 되었네요. 연락 두절된 아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얼마의 시간이 흘러버렸는지 며느리는 퇴원을 하게 되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들은 여전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돈댁은 며느리와 함께 아들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집은 남편이 예전에 사놓은 집이었는데 가끔 휴식을 취하러 갈 때 들리던 전원주택이었고 명의는 아들로 되어 있어 그 건물을 신혼집으로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사부인이 적어놓은 조건에는 아들의 집까지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사돈댁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한 제가 연락을 해도 안 되고 찾아오는 것도 안 된다며 그 계약을 어길 시 아들 도원이가 잡혔을 때 용서는 없을 거라는 내용도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전부 맞춰주었고 경찰들도 제 아들을 찾기 위해 열심히 두 발로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 살아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취했던지 방법을 찾으려 했을 텐데 살아있다는 흔적조차 없으니 답답할 뿐이었죠. 그렇게 5개월의 시간이 흘러갔고 그동안 사돈댁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취했고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건네주게 되었네요. 하루하루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버텨보겠는데 신락 같은 희망조차 없어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들었어요. 사부인이 먼저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들 소식은 들은 게 있는지 물어봐야 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계약 파기하고 싶으세요? 그놈 돌아오면 평생 콩밥 먹이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라요. 도원이 소식 좀 들은 게 있나 해서요. 벌써 5달이나 지나버렸는데 단서 하나 나온 게 없으니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전화해 봤네요. 전혀 도원이 소식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쪽 아들 소식은 경찰서에 물어봐야지. 제 딸을 그렇게 만든 놈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사부인은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전화를 끊어버렸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며느리한테 찾아가 용서를 구한 뒤 도원이의 행방을 같이 좀 찾아주길 부탁해볼 겸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시간이 흐른 만큼 기분도 가라앉았을 거라 생각해 내린 결정이었죠. 제 아들을 찾지 못한다면 저도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들 집에 도착해 한참 동안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건너편에서 사돈어른의 언성 높인 소리가 제 귀에 들렸고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 대문 틈 사이로 살펴본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혜야, 멍석 좀 가져와라. 이놈은 말로 해선 안 돼. 끝까지 말 안 할 거야? 이 자식 정말 머리 제대로 다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계획이 옳지 않다고 했잖아. 이제 어쩔 거야?
어제 엄마한테 전화 왔었대. 우리도 이제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내 생각엔 이 사람 머리 크게 다친 것 같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 아빠, 우리 이제 그만하고 도망치자. 뭘 도망쳐? 노다지가 따로 없구만. 이놈만 우리가 잘 끼고 있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도망을 쳐? 적은 비밀번호만 알면 돼. 그럼 우리도 이 짓 그만해도 된다고. 다 털어버린 다음 해외로 잠적하면 되니까 조금만 참아. 이제 와서 돌아가려고? 이미 늦었다는 건 지혜 너도 잘 알잖아. 너희 아빠가 세운 계획에 제일 먼저 동의한 게 누군데? 금고 안에 확실히 금괴 있는 거 확인했었지?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지금까지 허탕치고 있는 거라고. 내가 확실하게 봤다니까. 항상 서재에는 못 들어오게 했는데 몰래 지켜볼 때 금고 안에 금괴가 있었다고. 여기 집이 원래 이 사람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관리했었나 봐. 뭔가 개인 금고 같은 거겠지. 내가 계획한 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해 본 거 있었어?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잖아. 지혜니가 운전대를 옆으로 틀어서 사고를 내면 내가 저놈을 여기로 데려와서 아무도 모르게 계획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다칠 거라 생각했냐? 그냥 우리는 일단 자진해서 말할 때까지만 데리고 있을 거였는데 비밀번호 자체를 기억을 못하니 더 이상 안 된다면 사람을 부르던 장비를 사용하던 해서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지 어쩌겠어. 이놈은 지혜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도원이는 저 사람들에게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멍석에 말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대문 틈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전부 영상을 녹화해 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당장 문을 열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대문을 두드리자 그놈들은 당황했는지 우왕좌왕 하더니 대문을 활짝 열며 저를 밀치고 흩어져서 도망을 쳤네요. 하지만 빠르게 도착한 경찰들에게 전부 잡히게 되었고 허겁지겁 멍석에 말려있는 아들에게 달려가 이리저리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뒤이어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지만 더 큰 문제는 머리를 다쳤을 당시 서둘러 치료받아야 될 시기를 한참 지나버려 이미 정상인처럼 될 수 없을 정도로 장애가 지속된 상태였어요. 제가 누군지조차 모를 만큼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고 기적을 바라보기 힘들다는 의사의 진단에 결국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해달라며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제가 만약 늙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대로 아들을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된다는 게 두려웠어요. 제 아들을 저렇게 만든 그놈들은 모든 걸 계획적으로 움직였고 오랜 기간 자신들의 범행을 숨김과 동시에 자칫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행동들을 저지른 것에 대해 전부 징역 9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람들이 받게 된 벌은 너무나도 적었네요. 그렇게 아들은 제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지금도 꾸준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언젠간 정상으로 돌아올 기적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아마 평생 뉘우치지 않고 살겠죠. 혹시나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마주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제주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곳에 살면서 아들 도원이가 안정을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니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있지만 언젠간 엄마라는 말을 꼭 들어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죠. 제가 눈을 감기 전에 도원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만약 주위에 저 사람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과 인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만큼 돈은 정말 무서운 존재로 변화시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에게 격려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